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43분이네요. TMI이긴 하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지금 주말 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음, 저는 광주에서 일을 하고 와이프는 전주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퇴근하면. 네, 퇴근하면 애기 밥도 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애기 가방 내일 학교 갈 거 챙기고 나서 이제 녹음을 시작합니다. 아, 피곤해. 네, 피곤해요. 어, 저번 영상에서, 음,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 현종의 예송과 숙종의 환구까지 살펴봤고, 장희빈의 아들 경종에 이어서 숙빈 최씨의 아들인 연인군,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까지 봤었죠. 자, 오늘은 영조와 정조, 그리고 세도 정치기까지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 조선의 임금들을 끝내게 됩니다. 조선의 임금까지는 끝내요, 조선의 임금. 임금 말고도 할 거 있죠. 아무튼 일단 오늘은 조선 임금까지 다 끝내봅시다. 자, 영조와 정조는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영조가 안 나오면 정조가 나오고 정조가 안 나오면 영조가 나옵니다. 둘 다 나올 때도 많고. 아무튼 그리고 이 두 임금은 다른 문제 선택지로도 무조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는 무조건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좀 길어도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하고 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영조와 정조가 왜 중요한지. 예. 자, 지금부터 영조와 정조를 가보도록 할게요. 영조부터 가야죠. 우리한테 좀 친근한 임금이죠. 영화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드라마에 좀 자주 나오죠. 영화는 가장 최근 걸로 따지면 영화 사도가 있었죠. 사도. 송강호가 나오고 유아인이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는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면 정조는 안 나왔나? 아무튼 자, 영조의 한능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쭉 나오죠. 대략 뭐 이런 것들이 사료 또는 선택지의 정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쉽습니다. 영조 쉬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영조가 어떤 임금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조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데 쉽겠죠. 업적을 유추할 수도 있고. 영조가 어떻게 임금이 됐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영조의 엄마가 누구죠? 영조의 엄마. 숙종의 세 번째 여자. 무수리 출신이지.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입니다. 엄마가 무수리 출신이야. 왕의 아들이긴 해. 왕의 아들인데 엄마가 천민 출신이야. 임금이 천민 출신이야. 이 조선 이런 사회에서 이 신분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조선 사회에서 임금의 엄마가 무수리 출신이야. 영조가 어떻게 했어? 진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 스스로에게 정말 강박일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 야, 우리 엄마가 무술이었지만 진짜 내가 그런 티 안 내고 진짜 완벽한 왕이 한번 돼볼게. 그래서 영조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항상 이 유관을 바르게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왕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출신이 그러니까. 붕당? 붕당 있죠, 붕당. 야, 내가 왕 될 때 보니까 노론, 소론 나눠갖고 지지고 볶고 서로 미친 듯이 물어가면서 싸우더라.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제발 싸우지 마. 의미 없는 이런 서로 이 피부는 그런 싸움을 왜 하냐.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니들끼리 세력 나눠가지고 뭐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왕을 좀 견제를 해보고 지들 의견을 만들어서 이게 뭐 좀 세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니들 노론을 특히 노론들 그리고 소론들 그런 거 안 통해. 이제 임금인 나의 말이 곧 공론이고 니들은 서로 화합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보좌해서 나라를 이끌면 되는 거다. 알았지? 싸우지 마. 이 붕당 새끼놈들아. 그 정책이 뭐냐? 바로 탕평책이다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영조의 탕평책은 그래 이런 의미로다가 완론 탕평이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의 그 말에 온건하게 잘 따르는 뭐 붕당을 가리지 않고 온건하게 잘 따르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조의 탕평책을 완론 탕평이라고 해요. 아무튼 뭐 그거 알 거 없고 그거는. 아무튼 이게 탕평책을 펼칩니다. 영조가 딱 즉위하자마자 탕평책을 발표합니다. 교서를 딱 내려요. 앞으로 탕평하자 이놈들아. 이렇게 합니다.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즉위 한 3년 만인가 4년 만에 난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이인좌의 난이에요. 이인좌의 난. 이인좌. 1인자 아니야. 2인자의 난이에요. 자, 영조를 누가 만들었지? 노론들이 지지해서 만들어진 왕이잖아. 그래서 이런 소외된 소론 강경파하고 당시에 개쭈구리였던 그런 남인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인자의 난입니다. 이거는 사료로 종종 등장을 해요. 이인자라는 말이 뭐 나와줍니다. 나와주기도 하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영조 초에 일어납니다. 물론 진압이 됩니다. 이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 그냥 난을 일으키니 뭐 소론이네 남인이네 막 노론이네 막 난의 원인도 따지고 보니까 붕당 정치야. 그래서 하여튼 탕평책을 어차피 펼치려고 했는데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더더욱 탕평책을 더욱 확실히 하자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균관 앞마당에다가 탕평비라고 비석을 딱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뭐 이인자의 난이 등장을 하고 정답 선택지로 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뭐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영조의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택지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선택지예요. 이게 누구라고?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사료에서 이인자라는 이름을 딱 발견하자마자 이거 딱 영조라고 딱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답으로 영조의 탕평비 건립 바로 딱딱 나오면 바로 2초 컷, 3초 컷 딱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균역법 실시. 영조 문제에서 탕평책과 더불어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균역법 실시에 나오는 선택지들을 보면 농민들의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줄어든 재정 수입을 위해 결작을 부과하였다.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 선무공간포를 징수하였다.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이게 다 전부 균역법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선택지야. 근데 지금 균역법의 내용은 없죠. 자, 균역법이 무슨 법인지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균역법은 군역에 관한 법이에요. 군역. 제가 전세, 공납, 군역이 있다고 했죠. 조선 세금 수취 체제에. 군역이 뭐라고 했어? 군대 가는 거지. 군대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 근데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면 군대에 안 가도 돼. 근데 이 군포가 너무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따뜻한 이 영조 임금이 야, 군포를 원래 2필 내던 거 한 필로 줄여줄게. 한 필로 줄여줘. 파격 50% 할인이야. 군포 반값 행사. 균역법. 한 필로 줄인 겁니다. 군포를 반값으로 그냥 반절로 줄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농민들 다 좋아하지. 군역 부담이 확 줄었으니까 좋지. 지금 우리 군대 개월수 반절로 확 줄여봐. 막 지금 10개월 몇 개월이야.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26개월이었거든요. 지금 뭐 한 20개월 되나? 아무튼 반절 10개월로 딱 줄여봐. 와, 좋아라지. 근데 대신 이제 군인들 수를 늘려야 되겠지. 우리는 군인들 수를 늘리든지 하여튼 뭐 모병제를 하든지 하여튼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우리는 분단국가니까. 균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2필 걷던 걸 한 필로 줄였어. 그럼 그 50%의 모자라는 세금 그걸 어디서 메꾸냐 이거지. 군포를 한 필로 줄인다고 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살림이 반절로 줄어들진 않잖아. 어떻게든 나라를 운영하는 예산은 들어가고 그 한 필만큼을 없어진 한 필만큼을 충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세금을 추가로 걷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선택지가 그 줄어든 그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다른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균역법은 균역법 하나만 알면 안 돼. 농민들한테는 좋아졌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일단 결작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결작. 우리가 지금 물건들을 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물건들을 사면 세금이 다 붙어있죠. 뭐가 붙어? 부가가치세가 다 붙죠. 부가세가 붙잖아. 세금이 붙어서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 있었을 거야. 아무튼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세금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미쳐버려요. 나라에 그냥 돈을 갖다 바칩니다. 아무튼 뭐 물건 살 때마다 다 세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아무튼 영조는 상품이 아니라 땅에다가 부가세를 붙인 거예요. 우리 조선 세금이 전세, 공납, 군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 지금 균역법은 뭐야? 군역이지. 군역에서 발생한 마이너스를 전세에서 채우려고 결작이라는 부가세를 붙인 거예요. 땅에다가. 우리 전세 되잖아. 전세에 토지 1결당 뭐 쌀, 몇 말 뭐 이렇게 붙인 세금을 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작. 오케이? 예. 전세로 추가적인 그런 재정 충당을 했다. 그래서 줄어든 재정 수입을 위해 결작을 부과하였다. 이건 균역법과 관련된 선택지라는 거. 다음에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 선무군간포를 징수하였다. 이거는 세금을 거두려고 일부러 받은 군사 체계? 군인 자격?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세금을 거둬야 돼. 세금 돈 많은 사람 누가 있어? 부자를 찾아가야지. 부자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가 이번에 선무군관이라는 걸 나라에서 만들었어. 근데 야, 이게 선무군관이 되면은 군포를 한 필씩만 내고 가끔씩 그냥 군사훈련만 받으면 땡이거든? 뭐야, 별 혜택도 없는구만. 없구만. 그런데 선무군관만 가진 혜택이 있어. 야, 선무군관을 하면 그 자식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 좋지. 상류층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병역 혜택을 준 거예요. 선무군관포. 오케이? 바로 이 선무군관들이 내는 군포가 선무군관포입니다. 역시 이것도 균역법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져서 이거를 보충하려고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제 어장세, 염세 이런 게 있습니다.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야, 네 물고기 잡냐? 어장세네. 네 염전으로 소금 만들어? 소금 만들어서 팔어? 염세, 소금염, 염세네. 야, 네 배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어? 선박세, 네. 그래서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거 각종 세금을 매깁니다. 이거 역시 균역법에 의한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세금 제도들이 영조 때 시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한능검 영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탕평하고 균역법을 봤으면 영조를 뭐 다 본 거나 마찬가지로 제일 자주 나오는 거니까 몇 개만 더 봅시다. 네. 영조의 3대 업적이에요. 탕평, 균역법, 그리고 다음이 청계천 준설한 겁니다. 청계천. 준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하였다라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 있죠. 사진이 사료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사진은 어전, 준천, 제명첩이라는 그 그림이에요. 봅시다.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합니다. 준설. 준설이라는 말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청계천 하면 누가 떠올라요? MB가 떠오르죠. MB. MB가 떠오르죠. MB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MB가 떠올라. 근데 한국사를 공부하는 분이라면 청계천 하면 누굴 떠올려야 되냐? 태종과 영조를 떠올려야 됩니다. 일단 청계천은 원래 자연적으로 있던 천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천이에요. 청계천은 조선 태종 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태종이 청계천을 처음 만들었다. 이걸 일단 기억하고. 근데 태종이 청계천 처음 만들었던 거는 시험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영조가 청계천 준설 작업을 했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준설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도 하죠. 이 준설이라는 말 자체가 깊게 파낸다는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 깊게 할 준자에다가 파낼 설자 써가 준설입니다. 깊게 파낸다. 뭐를? 청계천 바닥을. 누가? 영조가. 영조가 청계천을 깊게 파냈어. 그래서 청계천 준설 사업을 했다는 사료가 나온 겁니다. 왜 깊게 파냈을까?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해요. 인구가 늘어나고 천에 쓰레기가 많이 생겨.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천 근처에서 막 나무를 베다가 많이 써. 천 바닥에 흙이 막 많이 쌓이고 나무도 둥둥 떠다니고 이거 비 한 번 그냥 오면 홍수 나갖고 그냥 사람 다 죽게 생겼어. 응?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보고가 들어왔겠지. 그래서 이제 영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저 청계천 바닥 흙 좀 싹 파내고 그 천 옆에다가 그냥 버드나무 쫙 심어갖고 흙 안 떠내려가게 쫙 하고 좀 그렇게 좀 해. 청계천 좀 이렇게 공사 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될까? 야, 그 부서 없냐? 부서 없으면 하나 만들어. 천을 깊게 파는 부서니까 준천사라고 하면 되겠네. 준천사. 아까 깊게 할 준이었잖아. 천을 깊게 하는 부서. 천을 깊게 하는 기관. 준천사. 아까 말씀드린 깊게 할 준, 내천자를 써서 천을 깊게 하는 부서. 준천사를 만들고 청계천 준설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화면처럼 이걸 그림으로 딱 남겨놨어요. 봐봐, 지금 막 영조가 막 저 천, 그 다리에 한가운데서 공사 잘 되고 있나 다 이렇게 막 다리 위에서 매의 눈으로 막 지켜보고 있잖아. 그리고 천 바닥을 지금 잘 봐봐요. 소들이 전기 같은 걸로 막 바닥을 막 파고 있어요. 그 옆에 버드나무가 쫙 심어져 있잖아. 이게 바로 영조의 3대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탕평, 균역, 그 다음에 청계천 준설.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능검에는 잘 안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것까지 나와요. 이게 청계천 준설 작업의 인부들을 나라에서 뭐 부역으로 동원돼서 했다. 아니다. 돈을 주고 인부를 사서 했다.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이 청계천 그 준설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다 제 돈 주고 사서 쓴 인부들입니다. 공짜로 한 거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다른 선택지 봅시다. 다음으로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가 편찬되었다. 라는 선택지가 영조 선택지로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홍봉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홍봉한이 누구예요? 영조 시절을 알려면 홍봉한은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해경궁 홍씨의 아빠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누구야 그러면? 사도세자의 부인이요. 그럼 사도세자는 누구야? 정조의 아빠야. 그럼 홍봉한은 누구야? 정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영조 때지. 그럼 홍봉한은 영조한테 뭐야? 사돈이지, 사돈. 네. 홍봉한은 영조와 사돈지간이었다. 몰라, 헷갈려. 뭘 이렇게 족보를 막 얘기하고 있어요. 막 헷갈린데. 아무튼 우리는 영조 때 홍봉한이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라는 책이 편찬되었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역대 문물을 정리했어. 그러니까 동국문헌 비고라는 책은 우리 한국 그런 문물 백과사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른 문제의 선택지로 자주 나옵니다. 주인공으로는 뭐 거의 안 나오고 다른 문제의 선택지로 자주 나와요. 이거는 영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조 때 정상기가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게 52회 때 나온 건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문제 선택지로 자주 나옵니다.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최초로 백리척, 축척이죠. 백리척을 사용해서 만든 동국지도. 한능검 시험 보는 사람은 그냥 달달 외우면 돼요. 영조, 정상기, 최초로 백리척 사용해서 만든 동국지도. 근데 사실 세조 때 같은 이름의 동국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세조의 동국지도와 영조 때 동국지도를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영조 때 정상기 동국지도만 기억하면 돼요. 백리척지도, 동국지도. 언제다? 바로 영조다. 기억하면 됩니다. 참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영조 때 또 뭐냐? 뭐 나오냐? 속대전이 편찬됩니다. 속대전이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영화가 잘 되면 속편을 만들죠. 속대전도 똑같아요. 속대전은 경국대전 속편이야. 경국대전의 속편.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법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해야 돼?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영조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 정말 훌륭한 임금이 되려고 했어. 경국대전을 딱 보니까 여기서 이 경국대전에서 시행할 것들 잘 정리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또 남겨야 될 그런 법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만들어. 그래서 경국대전 속편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속대전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국조오례의 알죠? 국조오례의 나라에서 무슨 일 터지면 이거 보고 행사하고 뭐 의식한다고 했잖아. 국조오례. 국조오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쫙 보고 이것도 속편 만들어. 그래서 속오례도 만들어냅니다. 속대전, 속오례 전부 다 누가 했어? 영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정의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이잖아. 국조오례나 경국대전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에 다 손을 댔어요. 경국대전 손봐서 속대전 만들고 국조오례 손봐서 속오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 하면 영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능검에 나오는 영조는 딱 이 정도예요. 추가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없어졌던 신문고가 다시 만들어진 게 바로 영조 때. 그리고 잔인한 이런 뭐 형벌들을 완화시켜준 게 영조 대왕입니다. 우리가 막 그 영화 사극 보면 막 줄이 틀고 막 불로 지지고 막 낙인 찍고 막 무릎을 막 깨 부수고 막 그런 형벌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게 다 없어지거나 완화되거나 합니다.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속대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무식한 형벌들을 다 완화시켰다.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영조를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조를 끝내고 이제 정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스토리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바로 사도세자, 불쌍한 사도세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영화 사도의 포스터를 한번 쭉 보시죠. 자, 영화 사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영조한테 아들 사도세자가 있는데 뒤주에다가 가둬서 죽이고 또 손자였던 정조가 영조의 다음 임금이 되는 뭐 그런 스토리죠. 바로 이
슬픈 사건이에요. 이 사도세자 사건은 우리 조선 역사에서 그 계유정난, 세조 단종 죽고 했던 그런 계유정난에 버금가는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라는 영화에서는 아버지 영조, 송강호가 그 영조의 뜻대로 커주지 않은 사도세자, 그런 유아인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건이 진행되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노론과 이런 소론의 당장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영화처럼 이런 부자지간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뭐 다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이루어졌겠죠. 아무튼 어쨌든 확실한 건 장인어른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홍봉안이 이런 사도세자의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영조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도세자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사도세자가 병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죽여야 돼야 우리 이제 사도세자. 그리고 영조는 또 자기 아들한테 막 자결을 하러 갑니다. 사도세자한테. 사도세자는 어느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아무튼 결국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든 건 영조죠. 아무튼 이 사실은 팩트야. 그리고 그 이면에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있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노론과 소론의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역시 탕평책을 펼치는 거예요. 영조의 탕평책은 아까 제가 말했죠. 영조는 임금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노론이든 소론이든 간에 자기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잘 따르는 그런 온건하고 말 잘 듣는 애들 위주로다가 전국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렇게 탕평을 했어요. 원래 이 붕당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냐면 공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임금님 공론을 만들어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각 지방 서원들 막 다 의견 조합해가지고 임금님 이거 보십시오. 양반들 우리 살인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여론이 이래요. 공론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임금을 압박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그런 붕당들이. 근데 영조는 그렇게 하면 뭐 임마? 야 임마 나 임금이야 임마 어디 아래 것들이 의견을 전국을 주도하려고 니들 의견을 내? 내 말이 곧 법이다 임마.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을 위주로 이끌어 나간 그런 탕평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이거 한는 거면 안 나오지만 서원을 축소시킵니다. 서원. 그리고 살인들 대빵격인 그런 살림들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자기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친아들 위주로다가 탕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조의 탕평을 완논 탕평이라고 해요. 근데 정조의 탕평은 좀 달라. 정조는 좀 더 합리적이야. 노론의 의견? 그래 일단 한번 들어보자. 소론? 그래 네 말도 한번 들어보자. 나는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견을 채택하겠어. 그게 바로 정조의 탕평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탕평을 준논 탕평이라고 합니다. 준논 탕평. 예전에 진짜 한능검 완전 초기 때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어려웠어. 한능검 초기는 완전 난이도가 헬이야. 진짜 막 지옥 한능검이었어. 그때는 막 공무원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요새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아무튼 정조도 이 붕당 이런 거 싫어해. 자기 아빠 그 사도세자의 죽음 역시 이런 썩어빠진 이런 붕당 노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무튼 영조가 죽은 뒤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아빠가 죽었으니까 손자가 된 거야. 자, 그리고 즉위하고 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정조가 아빠 그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그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죽었는지 다 기억을 해요. 저 노론 강경파 새끼들이 어떻게 아빠를 대했는지도 알고 할아버지 영조가 어떻게 아빠를 죽였는지 장인어른 홍봉안이 어떻게 아빠를 죽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붕당 정치의 마지막인 벽파와 시파가 등장을 해요. 제가 엄밀히 말하면 벽파와 시파는 붕당은 아닙니다. 아무튼 자 우리 선조 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알았죠? 알았어. 다 알았어. 그리고 숙종 때 경신한국 이후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것도 알았습니다. 남은 건 벽파와 시파만 남았죠. 벽파와 시파는 엄밀히 말하면 붕당은 아니에요. 벽파와 시파는 사도세자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세력이 시파예요. 시파. 이 시파.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벽파입니다. 벽파. 그럼 사도세자 죽음에 적극적이었던 세력이 뭐야? 바로 노론 벽파야. 노론 벽파. 오케이? 노론들 벽파야. 노론 벽파. 그리고 벽파와 시파는 노론에게도 있었고 소론에게도 있었어요. 노론이라도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면 노론 시파지. 이게 소론 벽파, 소론 시파도 있었겠지? 아무튼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지. 임금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다 생각하고 말하지. 다 이게 신하들 너네 한번 엿대봐라. 멋대봐라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 노론 벽파놈들 잘 들어. 나 니들이 죽인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이제 내가 왕이 되었어.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조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정조는 항상 이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항상 신하들과 적을 맺고 살아가요. 신하들과 대결하고 그럽니다. 그 적들이 누구야? 바로 노론 벽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론 벽파의 유명한 대빵이 바로 심환지라는 그 당시 심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조와 이 정치적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노론 벽파의 대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조와 심환지의 대결. 근데 얼마 전이라고도 좀 그렇고 하면 수년 전에 이 정조하고 심환지 사이 그 둘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가 발견이 되죠. 수백 통이 발견됐어요. 300통인가? 370통인가? 발견됐습니다. 자기의 정적인 정치적 그런 적이었지만 심환지와 정조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뭐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도 보내주고 또 안부를 묻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편지에 담겨 있기도 해요. 이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정조의 비밀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목으로 있어요. 전 읽어봤거든요. 재밌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정조의 비밀편지가 한능검 사료로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심한지와의 이런 비밀편지가 사료로 딱 나오고 정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뭐 나의 적이긴 했지만 편지로 이렇게 막후 정치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나올까? 사도세자와 관련된 것도 나오겠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사료가 나오고 이후에 일어난 일은 하면서 정조의 업적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 사이에 이런 사도세자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사도세자가 나오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몇 시죠 지금? 몇 분 됐어? 20초. 큰일 났네. 자, 이어지는 거니까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한 김에. 자, 우리가 지금 벽파하고 시파 이야기를 했잖아요. 벽파, 시파. 이 정조 때부터 천주교가 이제 스물스물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천주교도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돼요. 원래 천주교를 싹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천주교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벽파와 시파는 천주교와 관련이 있어요.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벽파들은 벽이야. 벽창호야. 꽉 막혔어. 응? 천주교? 야, 천주교는 사학이야. 사학.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꽉 막힌 사람들이야. 벽파는 벽이야. 벽창호야. 시파들은 시야. 시. 떼시자를 씁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타. 그래서 시파야. 스무스해. 부드러워. 천주교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시파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또 노른 벽파들이 당시 주도 세력이야. 성리학이 최고지. 유교의 나라야. 판타스틱 유교야. 유교걸이야. 유교걸. 유교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야. 노른 벽파들은 유교가 좋아. 천주교 서학, 사학이야. 사학한 학문이야. 천주교 들어오지 마. 싫어 이거야. 근데 소론 시파들. 소외된 소론들이야. 시파들. 쭈구리 남인들. 개쭈구리들. 남인들한테 시파들이 많아. 왜? 이들한테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 항상 이 큰 세력들은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작은 세력들은 변화를 꿈꾸죠. 서학? 천주교? 오, 이거 뭐야?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소론, 시파, 남인들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있죠. 정약용도 우리 천주교 때문에 유배 가잖아요. 유배를 가잖아 나중에. 정약용도 몰락한 남인 출신 집안입니다. 남인이에요. 정약용도. 그리고 이런 시파와 남인들이 또 뭐해? 실학 공부합니다.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실학 공부도 하고. 실학이 뭐야?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신학도 변화를 꿈꾸는 학문입니다. 청나라의 문물 배워야지. 야, 토지제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소론 시파, 남인 시파, 천주교 가는 거예요. 이런 일단 기본적인 배경을 알면 정조가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조로 30분 만에 들어가니 큰일 났네. 자, 정조 가봅시다. 화면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화면 보는 시간 10초. 10초 드릴게요. 10초. 읽어보시고 정조는 좀 많아요. 자, 봅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선택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조는 초계 문신제를 시행했습니다. 초계 문신제. 자, 우리 정조는 조정에 자기 편이 별로 없어. 다 적들이야, 신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젊고 유능하고 똘똘한 신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37살 이하 그 젊은 신하들 규장각. 정조하면 규장각이죠.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무튼 거기서 공부시키는 거야. 규장각에다가 딱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 내보내요. 한 3년, 4년 이제 공부시키고 내보냅니다. 야, 너 내 사람 된 거지? 알았어. 40살 됐어. 나가.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문신들을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입니다. 그래서 한등록 선택지에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라는 선택지가 정조 문제의 선택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의 선택지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이게 누구다? 바로 정조. 그게 뭐다? 37살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규장하게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40살에 내보냈다.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다. 누구? 정조. 다음으로 왕의 친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맥락이 같아. 정조가 자기 편이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잠도 잘 못 자. 불면증이야. 인썸니아. 정조는 인썸니아. 누가 자기 죽일까봐. 응? 그럼 자기 옆에 뭐가 있어야 돼? 군사가 있어야지. 왕의 친위부대야. 국왕 친위부대. 그게 바로 장용령입니다. 국왕 친위부대 장용령 설치 정조. 이것도 선택지로 엄청 많이 나와요. 국왕의 친위부대 장용령 설치는 정조다. 다음으로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각 검소관에 기용되었다. 이거 역시 초계문신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젊고 유능한 인재, 내 편이 될 인재 누구든 상관없어. 그게 서울 출신이어도 상관이 없어. 서울이 뭐야? 서자가 뭐지? 첩의 자식이다.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지. 이때는 서자는 그냥 진짜 무슨 개만도 못하게. 홍길동 서자잖아. 홍길동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 서자 서울들은 이게 근데 뭘 이게 중요하다고 뭐 시험에 나올까? 중요하죠. 차별이 없어진 거잖아. 서울 출신들은 이 당시에 관직에 나가는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차별이 없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을 합니다. 우리 정조 대왕님께서. 이 검서관이라는 이 보직이 뭐 아주 큰 보직도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검서야 서서 책을 기록이나 책을 검사하는 글을 기록하고 검사하는 그런 그냥 관직이에요. 검서관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뭐 왕이 이제 신하들하고 뭐 강연하고 토론하고 뭐 논의하고 했던 것들을 뭐 잘 받아 적고 기록하고 하여튼 보관하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평범한 역할이에요. 아무튼 이런 규장각 검서관에 서울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합니다. 우리 정조가 차별이 없어요. 열려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이에요. 자, 이런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에 누가 있죠? 이게 중요하지. 누가 있는지. 바로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있죠. 유득공 뭐야?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쓴 사람입니다. 발해고는 특징이 뭐죠? 처음으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서. 유득공의 발해고가 언제 쓰여졌어? 정조 때 쓰여집니다. 유득공이 근데 누구다? 규장각 검서관 출신이다. 누구다? 서얼이다. 또 박제가도 잘 알지, 우리 박제가. 박제가 하면 뭐야? 북학이지. 북학이, 박제가 북학이. 북학이는 뭐야? 청나라 문물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박제가도 어디 출신? 규장각 검서관 출신. 누구다? 서얼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조, 정조 때 서얼 출신들이 조금씩 기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서얼들이 무슨 운동을 벌이죠? 서얼들이 통청운동을 벌입니다. 통청운동이 뭐냐면 서얼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려요. 야, 우리도 조정 주요 요직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달라 투쟁 막 데모를 해요. 서얼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청 요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막 하면서 그게 바로 통청운동이에요. 통청운동. 이거는 조선 그런 후기 사회상 문제로 많이 나오죠. 선택지나 사료에 자주 등장합니다. 서얼 문제로 많이 나와요. 집단으로 서얼들이 상소를 올렸다. 또는 서얼들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죠. 이게 언제야? 조선 후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어서 바로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들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을 기용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목도 아프고 잠도 오고 큰일 나네, 이거. 괜히 시작했나? 자, 다음으로, 아이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라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정조는 대전통편이에요. 대전통편. 여러분들이 대전통편이랑 헷갈리는 법전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회통이에요. 대전회통. 대전회통도 법전. 이름이 둘 다 앞에 대전이 들어가잖아.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의 법정입니다. 조선 최후의 법전이 대전회통이야. 그래서 정조의 대전통편과 흥선대원군의 대전회통이 헷갈리더라고, 저는. 둘 다 대전 들어가고 통편, 회통 헷갈리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흥선대원군이 흥선에 히읗이 들어가잖아. 대전회통, 회통에 히읗이 들어가잖아. 최후의 법전, 최후에도 히읗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대전회통, 흥선, 회통은 흥선이다. 그냥 이거 하나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전 통편은 자동으로 정조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정조 때 법전 대전 통편 선택지로 등장하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신해통공 봅시다. 신해통공 뭘까? 신해통공. 정조가 신해통공을 실시했다. 이게 뭔 말이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모르는 사람들. 자, 일단 앞에 신해는 뭐겠어? 신해년에 일어난 일이겠지. 신해년. 60갑자 신해년. 자, 뒤에 통공. 통은 통할통이에요. 통할통. 그리고 공자는 함께 공자입니다. 우리 유통한다 할 때 통자를 쓰는 거예요. 공은 뭐야? 공동주택. 공동화장실, 함께 공이하고, 함께 공. 그럼 뭐야? 함께 유통하는 겁니다. 함께 통한다. 신해년에 함께 유통합시다! 이게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뭔가 상업과 관련된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신해통공. 함께 유통하세요. 선택지에는 어떻게 나오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이게 신해통공의 주 내용입니다. 아따, 어려운 말 진짜 많이 나오네. 유기전은 뭐고, 시전상인은 뭐고, 금난정권은 뭡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완전 생 노베이스 외국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조선 한양에 시장이 있어, 시장. 자, 그 시장에는 시전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전상인. 일단 시전상인이 뭘 파는지 알아요. 시전상인은 나라에 조달하는 물품을 팔아요. 나라에서 그 물품을 팔도록 허락해준 상인들이 바로 시전상인들이에요. 그럼 다른 장사꾼들도 시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그냥 상인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상인이고 나라에서 그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사람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상인들은 시전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래.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시전 상인들이 파는 건 일반 상인들은 팔지 못합니다. 만약에 몰래 이 시전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파는 행위나 또 그런 장판을 판을 돗자리 깔고 그런 걸 판다. 그걸 뭐라 그래? 난전이라고 해. 난전. 어지러울 난자. 야, 시장을 어지럽힌 행위야.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시전 상인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금난전권을 줍니다.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금난전권을 주는 거야. 야, 너네 우리가 파는 거 팔지 마. 팔기만 해봐. 바로 나라에다가 이야기하고 니들 다 잡아가게 할 거야. 우리가 파는 거 절대 팔지 마. 이게 바로 금난전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원래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시대가 변했어. 조선 후기로 가니까 돈 많은 상인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유통이 활발해져. 이 금난전권이 시전 상인들이 독점으로 이어지니까 오히려 이런 역효과, 안 좋은 효과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저기서 막 상소 올라오고 막 돈 많은 상인들이 막 상소 올리고 막 금난정권이 오히려 시장에 방해가 되는 거야. 시장이 활성화됐어.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라에 조달할 물품 충분하고 어디서든 살 수 있고 누구나 이걸 해도 돼. 야,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니 금난정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시전 상인들이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만 믿고 살고 있으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시전 상인들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 아 맞다. 야, 너는 시전 상인들이 있었지? 미안해. 그러면은 그 시전들 중에서 가장 큰 6개의 전은 남겨놓게. 그것만 빼고 나머지 품목들의 전은 이제부터 다른 상인들도 함께 유통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가장 큰 6개의 전이 바로 유기전이에요. 유기전. 그래서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유기전은 또 뭐예요? 유기전은 이 시전 상인들이 파는 그 품목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삼배 같은 그런 옷감이라든가 뭐 비단 또는 뭐 종이 이런 거 해갖고 총 6개의 시전 해서 유기전이야. 한능검 선택지는 뭐라고 했죠? 진실만을 말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이 선택지가 다예요.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이게 그 정조 시절 신해통공과 관련된 선택지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이 유기전을 제외하고를 유기전을 포함하고로 바꿉니다. 되게 치사하고 그냥 치사하지 완전히. 유기전을 포함한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꼬아서 나온다고. 자, 유기전만 빼고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정조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은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자, 이거는 정조의 사료로 진짜 많이 나오죠. 왜 하필 수원에다가 성을 지었을까? 정조 아빠가 누구야? 사도세자.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경기도 화성으로 옮깁니다. 지금도 경기도 화성에 현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엄청난 명당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하게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무덤이라도 좋은 데다가 옮겨야지 해가지고, 경기도 화성에다가 옮깁니다. 거기가 사도세자의 무덤이에요. 임금님 아버지 무덤을 거기에다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야지. 무덤 옆에서 살 수 없잖아. 무덤 크게 지었는데. 그래서 수원에다가 성을 짓고, 그 사람들을 그곳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성이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결국에 지금 수원 화성 뭐야? 정조의 아빠인 사도세자 때문에 만들어진 성이다. 일단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수원 화성을 만들 때 기여한 실학자가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지? 지금 몇 번 언급이 됐었죠. 누구야? 정조가 정말 아끼는 사람.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 정약용이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수원화성을 만듭니다. 뭐 갖고 만들었죠? 거중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죠? 거중기.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만들 때 쓰죠.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아이고, 정조 업적 너무 많다. 잘 때 넘었는데 큰일 났네. 자, 다음은 신해 박해입니다. 신해 박해. 박해가 뭐야? 천주교 신하들이 많이 죽인 게 박해죠. 신해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정조 때 신해 박해를 최초의 박해로 알고 있으면 돼요. 천주교 최초의 박해. 신해 박해. 언제? 정조 때. 그리고 신해 박해의 키워드는 사람 이름을 외워놓으면 됩니다. 바로 윤지충과 권상현. 이 두 사람을 알면 됩니다. 이때는, 천주교를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서학이라고 불렸어요. 서학. 아까 이야기했었죠. 천주교 누가 배웠어? 천주교하고 신약은 남인들 그리고 시파들이 많이 믿고 공부했다고 했었지. 그리고 정조는 이런 남인들과 시파들한테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었어. 노론 벽파와 정적 관계였으니까. 자, 아무튼 이걸 기본 베이스로 둔 다음에, 자, 좀 전에 말한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전라도 진산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 자, 이렇게 알면 돼요. 전주 사람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전통 유교 방식으로 제사를 안 치르고 그 신주를 불태워버립니다. 신주가 뭐야? 우리 제사 지낼 때 그 상 앞에다가 놓는 나무로 된 거 폐 있죠? 폐. 유폐라고 하죠. 유폐. 신주, 유폐. 그거를 불태웁니다. 그걸 불태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사건을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정에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야, 아무리 이 천주교가 좋다고 해도 아직 유교에 나라잖아. 조선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야. 본보기로 윤지충과 권상현 이 두 놈을 죽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를 끝냅니다. 이게 바로 정조의 신해 박해예요. 2명 죽었어요. 정조가 교서를 내려요. 척사학교라는 교서를 내립니다. 뭐야? 사학이 뭐야? 사학한 학문 천주교입니다. 사학을 배척하는 교서. 그래서 척사학교야. 이거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도 사료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천주교에 대한 정조의 이런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서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우리가 정학을 더욱 밝히면 사학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유교 공부, 성리학 공부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천주교 믿는 애들 사라질 거야. 천주교는 저절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건. 천주교를 막 적극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탄압한 게 아니지. 천주교에 대한 대응이 뭐해? 유해, 스무스해, 부드러워요. 그래도 어쨌든 박해는 박해입니다. 왜? 사람이 죽었잖아. 윤지충 권상현이 정조 때 죽었다. 이게 바로 신해 박해. 그래서 그 윤지충이 처형된 곳이 어디야?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그 앞에 풍남문 근처인데, 그 처형된 터에다가 성당을 지었죠. 그게 바로 전주 전동성당입니다. 전주 그 한옥마을 가보신 분들은 거기 성당 이쁜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윤지충하고 권상현이 죽었던 그 터입니다. 정조의 신해박해가 일어났던 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전주 지역 문제로 나오죠. 정조, 신해박해, 윤지충, 전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두 개만 보면 정조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그냥 끝낼게요. 이거 좀 정말 길어졌는데 1시간이 넘어도 끝내야 되겠어. 자, 봅시다. 대외관계를 정리한 동문휘고를 간행했다. 이 선택지도 종종 나오는 선택지예요. 정조 선택지. 우리가 정조는 그 편찬 작업 3개 외워야 돼요. 법전으로 뭐 있었어? 아까 대전 통편. 그리고 이거는 뭐야? 대외관계를 정리했대. 그럼 뭐야? 외교 쪽으로는 동문휘고. 그 다음에 재정, 예산. 이쪽으로 하나 또 있습니다. 탁지지라고 있어요. 탁지지. 탁지지는 근데 한두 번에 거의 안 나옵니다. 대전 통편하고 동문휘고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선택지로 자주 나옵니다. 언제라고? 정조 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정조 끝냅시다. 바로 일성록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조 시절에 정조가 누구였어? 손자였지, 손자. 정조가 영조의 손자잖아. 그때 쓴 일기부터 시작된 거야. 일기부터. 그런데 이게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 왕들이 계속 씁니다. 1910년까지 쓰여져.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조실록, 순조실록, 헌종실록, 철종실록, 조선왕조 실록 있죠. 이 조선왕조 실록을
실록의 기본이 된 게 바로 일성록이 돼요. 일성록. 일성록을 바탕으로 이 뒤에 실록들이 쓰여집니다. 근데 뭐 고종, 순종은 이때는 일본 놈들이 이제 막 일성록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때 일성록은 가치가 없어. 그때 실록들 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때는 볼 거 없고. 아무튼 어찌됐든 조선 후기에 마지막 그 실록들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일성록이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중 하나이고 또 바로 정조가 세손, 그 영조 손자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정조 끝. 아이고, 정조 끝났어. 이제 47분이네.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될까? 1.3배속을 하면 자, 빨리 갑시다. 딴소리 아니야. 자, 빨리 조선 임금 끝내고 싶어. 미치겠어. 자, 후딱 갑시다. 제가 53회 시험 전에는 조선 임금은 끝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라 맞죠 이제? 정순원 철고순에서 방금 정조했고 이제 순원철,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남았네요. 마지막에 고종하고 순종은 뭐야? 근대니까 순조와 헌종과 철종을 알면 됩니다. 근데 이 세 임금은 그냥 세도정치기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퉁쳐서 기억을 하면 된다고 제가 했죠. 왕의 업적 거의 안 나와요. 순조의 업적은, 헌종의 업적은, 철종의 업적은 이런 식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올 때도 있어요. 순조 시기에 일어난 일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세도정치기를 퉁쳐서 알아도 돼요. 한 등급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 일단은 그럼 자, 세도정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정조가 죽고 난 후에 나라가 이제 개판이 돼요. 세도정치라는 말은 어느 권력가가 하나 있으면은 그 권력가 중심으로 모든 그 정치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정치예요. 그래서 순조 때 뭐야? 안동김씨, 우리 안동김씨 무슨 알죠? 안동김씨 풍양조씨 막 나오잖아. 국사 공부할 때. 그래서 순조 때는 안동김씨가 이 세상을 잡습니다. 헌종 때 누가 잡아? 풍양조씨가 잡고 철종 때 다시 또 안동김씨가. 이 시기가 정확히 1800년, 정조가 1800년 죽거든요.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약 60년가량을 세도정치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이 1863년까지예요. 그 뒤는 근대니까. 흥선대원군 1864년부터 근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고종의 아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근대가 시작되죠. 1864년부터. 그래서 60년의 세도정치기 동안에 영조와 정조가 그렇게 노력했던 탕평책도 유명무실해지고 이때는 뭐 노론 소론 뭐 있긴 했지만 사실 권력을 탐하는 그냥 미친 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천주교를 활용을 합니다. 많은 탄압을 하죠. 그래서 많은 박해들이 이 세도정치기에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은 모두 실종이 되고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돼. 외척 세력들이 막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가족들 챙기고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조선을 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든 게 저는 바로 이 60년간의 세도정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6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한국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로 이 60년 동안에 제대로 된 왕이 또 제대로 된 신하들이 청해 문물을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서양 세력하고 접촉도 시도해보고 이때 이양선이 막 많이 출몰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출몰을 많이 했었어요. 서양 배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이 우리나라 앞바다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양선. 그래서 세도정치기에 이 당시 그 사회상으로 이양선이 출몰하였다. 이게 선택지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60년이 더욱 더 아까운 거야. 이 60년 동안에 그래서 서양 세력과 접촉도 해보고 또 일본하고 또 근대 문물도 교류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 한민족이 또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또 얼마나 똑똑하고 그래. 뭔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그걸 더 발전시키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우리 신학 공부하다 보면 진짜 똑똑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도정치기 동안에 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그걸 누가 받아들이냐고 다 자기 배 부르기 바쁜데 그냥 묻히는 거지. 그냥 권력 다툼에 이 60년을 허무하게 써버립니다. 저는 공부할 때 우리나라 시간 중에 제일 아까웠던 시간이 바로 이 세도정치의 60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엊그저께 영화 그 고산자라고 봤습니다. 고산자. 오늘 말 엄청 길어지네요. 큰일 나네. 그냥 합시다. 영화 그 고산자 대동여지도 망한 영화죠. 망했어요. 망했는데 제가 하여튼 뭐 블로그 포스팅하려고 하면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거기 이제 차승원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대동여지도 받는 김정우 관련된 영화죠. 이게 딱 세도정치 그 시절이에요. 이때 세도정치 말에 흥선대원군이 슬슬 활약을 시작할 때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한 세도가 그 대감이 흥선대원군한테 그런 얘기죠. 60년의 세도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리 쉽게 뽑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썩은 이빨은 원래 흔들어서 뽑는 겁니다. 썩은 이빨은 원래 흔들어서 뽑는 거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대로 넘어가면 흥선대원군 업적에 나오잖아요. 세도가들을 없애는 게 나오잖아요. 안동김씨들 없애잖아요. 그래서 당시 세도가들이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냐면 이 세도정치계 비변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비변사도 제가 예전 조선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비변사가 세도정치계 외척 세력들의 정치기구로 비변사가 변질됐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3군부를 부활시키고 비변사를 폐지해버리죠. 안동김씨들 다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비변사 폐지가 그래서 흥선대원군 업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화가 좀 났습니다. 아무튼 세도정치기는 이런 화면의 것들 위주로 보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화면 보시고, 자, 화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임술농민봉기, 진주밀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삼정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 또 홍경래의 난,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도정치기 공부해야 돼요. 자, 이제 조선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집중을 해보죠. 삼정물란부터 한번 봅시다. 삼정물란. 세도정치계는 말씀드렸다시피 백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를 망하게 놔둔 거야.
삼정이 문란해졌대. 그럼 삼정이 뭔지 알아야지. 삼정이 전정, 군정, 환정 이렇게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합니다. 전정은 뭐야? 땅에다 세금 매기는 거 있죠. 우리 알잖아. 전세. 근데 이 나쁜 탐관오리 놈들이 있지도 않은 땅을 만들어갖고 장부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땅이 있지도 않은데 그 땅을 만들어갖고 그냥 세금 매기는 거예요. 또 원래 세금 내야 되는 그 액수보다 막 몇 배를 뻥치게 해갖고 막 받아먹습니다. 또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막 부가세, 막 잡세, 막 세금, 온갖 세금 붙여갖고 내라고 해요. 농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정의 문란이야. 다음 군정. 군정은 뭐야? 군역이죠. 예, 군역. 군포를 내야 돼. 원래는 그 장정들만 군포를 내잖아요. 근데 이미 죽었어. 작년에 죽은 할아버지한테 군포를 매긴 거야. 군포를 매깁니다. 그리고 막 이제 엊그저께 태어난 깐난애기한테 군포를 매깁니다. 이게 미쳐버린 거야, 나라가. 농민들이 죽어나갑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안 돼. 이게 바로 군정의 문란이야. 마지막 환정은 뭐야? 우리 환곡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 나라에서 곡식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갚는 거잖아요. 환곡, 춘대추나 뭐 이런 거. 근데 나쁜 놈들이 이자를 그렇게 받아 처먹습니다. 고리대금 완전 그 고리는 사기꾼들은.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곡식에다가 막 모래 섞어서 넣고 막 빈 쌀 겨를 막 섞어서 주고 막 도저히 이게 백성들이 환정의 문란까지 이 세 가지를 삼정 문란이라고 해요. 아무튼 도저히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삼정 문란입니다. 바로 세도 정치기에 이런 삼정이 문란해지고 못 사는 거예요. 바로 진주에서 대규모 농민 봉기가 시작되니까 그게 바로 진주 밀란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바로 임술 농민 봉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진주라는 도시를 되게 좋아해요. 진주가 딱 저항과 충절의 도시라고 하죠.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저는 군산에서 20년, 전주에서 20년, 광주에서 지금 5년째, 4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지역 감정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경상도 사람한테 제가 폐를 끼친 것도 없고 또 경상도 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역 비하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진주를 엄청 좋아하는 도시 중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진주가. 저 경주도 좋아하고 대구도 좋아하고 부산도 좋아합니다. 그중에 특히 저는 진주를 좋아해요. 우리 임진왜란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백성들, 진주 백성들. 그 외장을 껴안고 물에 빠진 논개도 있었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어난 진주 밀란이 시작된 곳이고 또 백정들, 우리 근대로 넘어가면 백정들이 모두 평등하다고 형평운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진주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뺏어가든 뭐 하든 이런 죽일 놈들, 이놈의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생각만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역사 속의 진주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굉장히 진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주를 저항과 충절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주에 참 많았다. 그런 기질이 있는가 봐요. 있었나 봐요. 아무튼 진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큰일 났네. 딴 소리 겁나 많이 하네. 큰일 났네. 아무튼 자, 당시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진주 밀란이 뭔지 봐야 돼. 임술 농민 봉기. 당시에 그 경상도 우병사로 백낙신이라는 이름도 진짜 이법같이 생겼네. 나쁜 탐관오리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향리들도 완전 개 양아치 쌍놈 시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백낙신. 우리 백낙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 돼요. 아무튼 이놈들이 그 좀 전에 말한 그 삼정문란의 거의 국가대표급이야. 국가대표 막. 에이스들이야. 에이스 백낙신. 삼정문란 에이스 백낙신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주 농민들로부터 수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진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유계춘이라고 하는 몰락한 양반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 밀란 사료를 파악할 때는 이 나쁜 놈 백낙신과 저항한 유계춘을 알고 있으면 사료가 1초 만에 풀립니다. 백낙신하고 유계춘이라는 이름이 딱 나와져요. 진주 외곽 그 조금만 차 타고 지나가면은 유계춘 그 묘도 있고요. 그 진주 밀란, 그 진주 농민 항쟁 탑도 있습니다. 저는 갔다 왔는데 진주 사는 분들은 한번 꼭 갔다 오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튼 백낙신이 세금을 이빠이 걷어가니까 유계춘 중심으로 진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게 뭐라고? 진주 밀란. 그리고 이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전국이 들끓으니까 그게 뭐다? 바로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 바로 임술 농민 봉기다. 이게 언제? 세도 정치기에 일어난 일이다. 나라가 난리가 났어. 요새 유행어도 많죠. 난리 났어. 난리가 났어. 그러자 철종. 왕 이름은 솔직히 뭐 잘 몰라도 돼요. 자, 아무튼 철종이 박규수라고 하는 신하를 경상도 안핵사로 파견을 합니다. 여기서 박규수를 잘 기억해야 돼. 박규수는 근대로 가면서 근대 초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인물 문제도 반드시 나오고 또 세도 정치 문제로도 정말 자주 나오죠. 박규수가 경상도 안핵사로 가서 살펴보니까 이번 밀란의 주 원인이 바로 삼정문란 때문이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문란한 삼정을 바로 잡아야 이 사건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정이라는 말이 바로 잡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삼정 이정청, 삼정을 바로 잡는 청. 삼정 이정청을 누가 만들어? 철종 때 박규수라는 신하가 경상도 안핵사로 파견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주밀란 사료가 딱 나와요. 선택지로 뭐가 나와? 상황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진주밀란 끝. 삼정 이정청 박규수 끝.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는 52에 나왔던 것 같아요. 홍경래는 평안도 사람이에요. 자주 나옵니다. 홍경래 난도. 평안도 사람. 평안도가 중요합니다. 평안도를 예전에 서북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서북 지역.
이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이 공부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조정에 관리가 돼서 가. 근데 아무리 조정에 가도 요직을 차지하지 못해. 더 이상 승진을 못하는 거야.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홍경래가 안 그래도 그냥 삼정물란 때문에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그냥 서북 지역 차별까지 막 하는 거야. 계속되는 차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면서 일어납시다 해갖고 난을 일으킨 겁니다. 홍경래의 난. 그리고 홍경래와 같이 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야?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군칙. 홍경래, 우군칙. 그리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정주성을 함락시킵니다. 정주성은 그냥 평안도에 있는 성이에요. 정주시. 평안도 정주시예요. 물론 나중에 광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돼요. 정리하자면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기에 일어난 난이고 키워드로 서북지역 차별, 그 다음에 우군칙, 청천강 이북을 점령했다, 정주성을 함락했다. 이렇게 알면 서로를 파악하고 홍경래의 난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도정치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끝. 다음은 신유 박해. 박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죠. 아까 처음에 모았어. 우리 정조 때 신해 박해. 좀 전에 봤죠. 윤재충, 권상현 죽고 끝났죠. 신유 박해는 많이 죽습니다. 신유 박해는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정조가 죽었으니까 누가 정권 잡았을까? 노론 벽파들이 잡았죠. 그리고 이제 수렴청량합니다. 정순왕후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적들 죽여야지. 남인들 잡아 족쳐야지. 시파들 잡아 족쳐야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남인들 시파들은 뭘 해? 천주교를 하지 믿잖아. 그래서 천주교를 엮어보자. 그래. 천주교로 내 남인들 시파들 다 잡아 족칠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순조 때 신유 박해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훈도 죽입니다. 그 중국인 신부였던 주문모도 죽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정약전. 얼마 전에 그 영화 자산어보 있죠? 자산어보? 그 정약용의 형인 그 정약전이 쓴 거잖아. 자산어보가. 흑산도에서. 아무튼 이 신유박해로 인해서 정약용하고 정약전이 유배를 갑니다. 이때는 흑산도로 안 가요. 딴 데로 갔는데 나중에 뭐 다른 사건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튼 자 정약용, 정약전 또 정약용의 그 큰 형인 정약종은 죽고 또 천주교 믿는 사람들 막 한 300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순조 때 일어난 신유박해다. 아무튼 이 신유박해가 한능검에 나오면 순조 때 일어난 박해다 기억을 하면 되고 정약용하고 이승훈 등 처벌을 받았다. 이 정도까. 이승훈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과 정약용이 처벌을 받은 거. 이승훈은 죽고 정약용은 유배관계보다 순조 때 일어난 신해박해는 세도 정치기다. 자, 끝이에요. 자, 물론 이 뒤에도 박해가 있어요. 박해 있습니다. 기해박해도 있고 병호박해도 있고. 근데 한능검엔 거의 안 나와요. 한능검에 나오는 박해는 정조 때 신해박해, 그리고 방금 한 순조 때 신유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지? 흥선대원군. 근대 가면 배우는 흥선대원군 때 병인박해. 병인박해 때 제일 많이 죽어요. 8,000명 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개만 아셔도 돼요. 신해, 신유, 병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정감록이라는 게 책이 유행을 합니다.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감록. 이런 걸 비기라고 해요. 비기. 비밀기록이야, 비밀기록. 정감록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씨왕조, 우리 조선왕조 이씨왕조잖아요. 이씨왕조가 무너지고 정씨왕조가 들어선다. 그래서 정감록이야. 나라가 뒤숭숭하고 막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예언서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세도정치, 그래서 사회상 문제로 정감록을 읽고 있는 뭐 아저씨, 정감록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 이런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양선이 출몰해요. 이양이 뭐야? 이양. 달을 이자에다가 모양 양자야. 모양이 다른 배. 이양선이 뭡니까? 외국 배야. 서양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앞바다에서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거야. 이때 접촉을 했어야지. 응? 접촉을 하든 뭘 하든 했어야 돼, 이때. 하여튼, 세도정치 때는 근데 이양선이가 출몰했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0년 세도정치 말에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동학. 나라가 뒤숭숭해. 삼정분란에다가 살기 힘들어. 정감록이 유행해. 서학, 천주교? 서학이 있네? 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 우린 동쪽이니까 동학을 만들자. 그래서 최재우가 세도정치 말에 동학을 창시했다. 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역대 최고로 오래 했네. 1시간이 넘겼네. 이걸 줄이면 한 50분 정도 되려나? 지루하겠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조와 정조, 세도 정치기까지 마쳤네요. 조선인국을 끝냈습니다. 저희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야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12시 48분이네. 그냥 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엄청 길어졌고요. 조선은 근데 걸을 게 없어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다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 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선을 지금까지 이렇게 왕을 다 했는데도 조선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나올까? 조선의 사회, 뭐 경제, 문화, 인물, 뭐 정치 체제, 뭐 그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임금은 끝났지만 고민은 좀 됩니다. 이걸 이제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담아야 될지 2개 정도로 더 추가로 해서 끝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어떻게 묶어서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늦은 밤까지 저 참 수고했고 수고했다. 저 스스로 지금 쓰담쓰담 하고 있어.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